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오니 밖에 계신 분들 행사장 내로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잘 들려요? 자, 이제 열린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 안전처 소통협력과 안광수 과장입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지금 휴대폰 갖고 계신 거는 무음이나 진동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참고로 오늘 행사가 식약처 페이스북에 라이브 스트리밍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검색해 주시면 볼 수 있고요. 라이브 스트리밍을 볼 수 있고요. 주변 분들도 혹시 여기 못 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문자나 카톡으로 연결해서 페이스북에 식품의약품 안전처 검색해 주시면 된다고 좀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 SGC고요. 비밀번호 없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맞추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9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인사 말씀은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의 김영옥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김영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식약처가 이 포럼을 개최를 해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그런 효과들을 거두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첫 번째 지금 포럼을 열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자주 갖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오늘 좌장을 맡아 주시는 남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토론자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제로 논의할 내용들은 잘 아시는 대로 의료용 대마 수입 관련한 부분하고 또 희귀 난치 질환자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의료기기들이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3대 브랜드 사업의 하나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희귀 난치 질환자들의 건강 지킴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
그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또 가족들, 아픔을 안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고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오늘 제안을 해주시고 또 논의를 해주시면 그 부분들도 향후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정책에 입안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아시는 대로 이게 희귀 난치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리고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약 또 의료기기, 그 의료 시술을 하는 것이 한계점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환자들을 이제 보호하고 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학처도 이제 올해 그 중요 사업 중에 하나로 이걸 채택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밖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오늘 참석해 준 모든 분들이 한 군데 지혜를 모아 주시면 그분들을 돕는데 훨씬 더 좋은 그런 정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전문가들도 계시고 또 아마 환자 단체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거기 가족들도 계실 수 있고 뭐 언론사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다들 이거 각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픔을 안고 있는 그분들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잘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죠. 그 목표점이 같기 때문에 결국은 소통을 하면 충분한 그런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좋은 시간 또 토의를 충분히 하셔서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정책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멀리까지 오셔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제언들은 저희가 끝까지 추적합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여러분들께 그 정책이나 어떤 입안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분명히 피드백 해드린다라는 걸 약속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8년도에 했던 열린 포럼 후속 사항에 대해서도 잠시 공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총 8회에 걸쳐서 그 열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처음에 온라인 쇼핑 환경부터 의약 외품, 여성용품 등등 염색제 그리고 마약류, 농약, PLS 등등해서 마지막에는 문신용 염료까지 그 열린 포럼을 진행하면서 의견을 수렴한 게 총 32건이 됩니다. 32건 중에 조치 완료된 게 25건이고 조치 중에 있는 게 7건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조치 완료된 게 많은데 그 중에 몇 개만 좀 뽑아봤는데요. 이제 마약류 안전관리에서 마약류의 온라인 유통 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한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소통 협의체를 통해서 개선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농약 PLS는 그 제도 시행 전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잔류 허용 기준 확대를 저희 이제 1,400여 건에 걸쳐서 확대한 거와 그리고 그런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교육 홍보를 강화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6회 때 혼밥, HMR 등은 이제 신선 편의식품에서 살균 세척제에 대한 사용 규정을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그걸 만들었고요. 작년 11월에 그리고 그 HMR 만드는 그런 제조업체까지 해썹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정책에 단계적으로 그 적용한다라는 그런 정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 알레르기 관련돼서는 커피 전문점에는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식품 관련해서 알레르기 표시 확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저희가 권고를 19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전문적인 그 교육 실시도 지속적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엔 조치 중인 것 중에 7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TV 프로그램에서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공하는 건강 정보에 대해서 확인, 검증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지금 각 분야의 전문 검증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확인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성 청결제 등의 화학물질에 관한 그런 위해 평가를 인체통합 위해성 평가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용품에 대한 안전 관리도 추진 중에 있고요. 연모제, 특히 그 해나 색소 침착 부작용이나 모발에 미치는 장기간 사용에 대한 인체 영향에 대해서 올해 연구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연구 사업을 추진한 후에 어떤 주의사항 추가나 뭐 이래 필요한 경우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화장품 과대 광고 관리 감독, 요것도 천연 유기농 인증 기준을 올해 중에 마련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회에 나왔던 거는 소규모 음식점에서 식품 알레르기 표시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일일이 그 소규모 각 식당에 다 그 알레르기 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영업자들 교육을 실시하고 알레르기 노트,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면 된장찌개는 어떤 것들이 원료들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알레르기 노트를 그 식당에 비치하는 식의 그런 식으로 그 표시를 확대하겠다라는, 이게 이제 올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 소통협력과에서는 여러분들의 의견, 국민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추적하고 피드백 분명히 해드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올해 처음으로 19년 그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희귀 난치 질환자 건강 지킴이 따뜻한 사업입니다. 이런 따뜻한 사업에 대해서 그 대마 성분 의약품이나 그리고 희소 긴급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 공급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 주제 발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그 대마 성분 의약품 임상 효과 사례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정훈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양력을 제가 조금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의대를 졸업하시고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 청소년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현재 대한뇌전증 학회 그리고 대한소아신경학회 학술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신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에 근무하고 있는 강훈철입니다. 소아신경과가 크게 나누어서 질병이 한 22개 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환자군을 차지하는 질환이 뇌전증입니다. 과거에 이제 간질이라고 불리던 그런 질환이라서 오늘은 소아 뇌전증에서의 칸나비디올, 우리가 CBD라고 얘기하는데 CBD의 임상 효과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질환들도 비슷한 그런 스토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시간이 원래 한 15분 정도라고 연락을 받은 것 같은데 보니까 1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내용들은 그냥 한 10장 정도는 간단하게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BD 얘기하러 나왔는데 갑자기 로렌조 오일 첫 슬라이드인데요. 로렌조 오일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 한번 꼭 그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CBD 오일은 그래 로렌조 오일에 비하면 훨씬 더 인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뇌전증에 대해서 상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아주 흔한 병입니다. 뇌전증 자체는.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어릴 때 아니면 지금 뇌전증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분이 한 분 정도는 앉아 있을 정도로 흔한 병이고요. 뇌전증의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30가지 이상 종류가 있고요. 치료 방법 많고 CBD 오일과 같은 그런 뇌전증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도 한 3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로 충분히 조절이 안 되면 뇌를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케톤 식이요법이라는 아주 지방 위주의 식사도 있고 뭐 다양한 이런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에서 30%이 환자 중에가 여전히 발작이 완전히는 조절되지 않는 그런 환자들이고 이런 환자들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까 30가지 종류의 뇌전증의 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한 10가지 정도 주로 이제 소아에서 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정신지체를 유발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아쉽게도 그 뇌전증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들이 뚜렷한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유전자의 돌연변이다. 그러면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우리가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신지체는 신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 돌연변이에 의해서 뇌전증이 발생을 하고 뇌전증이 추가로 발생시키는 정신지체 부분을 우리가 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아 뇌전증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발작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니고 발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상위의 목표는 발달입니다. 정상적인 인지를 가지게끔 하는 거고요. 그래서 케톤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지방의 오일, 오늘 이제 기름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소개를 드리는데요. 케톤식이가 옛날 이 예수님 때부터 사용하던 난치성 뇌전증의 치료입니다. 지방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참 하기가 힘듭니다. 유지하기가 힘든데 아기들 같은 경우는 입맛이 결정되기 전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요. 여기에 CBD 오일만 뇌전증 치료에 쓰이는 게 아니고 올리브 오일도 쓰이고 참기름도 쓰이고 카놀라 오일도 쓰이고 많은 오일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MCT 오일 같은 경우는 케톤 식이를 만드는 목적으로도 사용되지만 그냥 정상 식이를 하면서도 MCT 오일을 줬을 때 우리가 CBD 오일도 결국은 이제 약처럼 쓰려고 하는 건데 MCT 오일도 약처럼 쓰면서 못지않은 효과를 계속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트리앱타노인이라는 이 MCT 오일하고 비슷한 이런 오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일도 어떻게 보면 CBD 오일처럼 효과가 좋네, 뭐 별로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다양한 오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은 이게 학술명이 카나비스고 카나비스 사티카, 제가 발음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디카가 있는데 이게 아마 좀 더 흥분하고 이거는 이제 좀 이제 깔아앉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마초 마리아나라고 하는 거는 사티바 요걸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한 500종류 이상의 복합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카나비스 식물 특유의 복합물 컴파운드 한 70, 80가지를 칸나비노이드라는 이렇게 용어로 사용을 하고요. 그 중에 이제 칸나비노이드에 아까 70, 80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지만 역시 카나비디올 그리고 테트라하이드로 카나비디올, THC, CBD 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성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THC가 이게 아마 우리가 마리아나 피면 뭐 여러 가지 기분이 좋아진다는 둥둥하는 여러 가지 마약으로 분류하게끔 하고 하는 그런 나쁜 인식이 있는 그런 성분인 것 같고요. CBD가 아마 효자인 것 같습니다. 이거 덕분에 CBD는 모두가 다 어느 정도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전임상 연구라는 건 사람한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쥐나 뭐 이런 데서 이제 했는데 THC하고 CBD가
항균균 효과가 다 있습니다. 80%, 뭐 60%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THC는 오히려 발작을 조금 유발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걸로 그런 실험 결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CBD는 역시나 이렇게 안정성 면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 네 가지 제품이 아마 허가가 된 것 같고요. 이 중에 CBD는 에피디올렉스라는 특정 제품을 아마 다 이렇게 국한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간질 종류가 아까 30가지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딱 2가지 종류 드라벳 증후군, 레노스카스토 증후군에만 이렇게 이제 허가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에피디올렉스는 거의 CBD only입니다. CBD only라서 아마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 같고요. 뇌전증에 주로 쓰는 대마 성분은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바로 이제 또 발빠른 이 선진국에서는 퓨어 아주 CBD 순도가 높은 이런 신세틱 CBD를 만들어서 곧 시장에 FDA 승인을 받고 시장에 출시를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페이스 2 스타디, 페이스 3 스타디까지, 페이스 2 스타디까지 진행이 되면 이제 시장에 시판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아마 미국이나 카나다는 이렇게 처방을 받지 않고도 이 회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여기는 THC가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각 나라에서 또 나름대로 만든 제품들이 다양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카나비스 의사라고 그럽니다. 이제 대마 의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감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이 분야에서 나름대로 파이오니어 분들이고 그 의사들도 전문가라고 하지만 의사들 생각이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끼리도 서로 의견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카나비스에 상당히 호의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들의 경험을 보고를 했습니다. 85% 환자가 다 난치성 환자입니다. 약물로 잘 조절 안 됐는데 50% 이상. 뭐 25%에서 획기적이다. 70에서 75% 발작 감소. 누구나 혹할 수 있는 그런 보고들을 이제 쭉 하셨습니다. 그래서 논란을 이제 본격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2014년에 미네소타 아주 유명한 기관인데 여기서 메타 분석이라는 건 여태까지 이렇게 저렇게 기관에서 보고한 정례 발표라든가 디자인이 아주 좀 부족하지만 뭐 그런 거 딱 봤더니 no reliable conclusion 결정을 못 내겠다. 자꾸 효과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결정은 못하겠고 한 200, 300ml 하루에 먹는 게 뭐 그렇게 안정성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 선진국들 특히나 이제 미국, 카나다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논란이 됐습니다. 학회 가보면 계속 이거 가지고 뭐 안 끝납니다. 뭐 1시간 후에 끝나야 되는데 뭐 방 비워야 되는데 방 비우지도 않고 계속 이제 뭐 논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에필lep시아라는 데가 이제 우리 뇌전증 분야에서 전 세계의 의사들 연맹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공식 이제 잡지고요. 거기서 이제 작정하고 여태까지 모든 연구들을 이제 서머라이즈 했습니다. 4가지가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 이 더블 블라인드로 해서 플라세보 위약까지 해서 약을 준 사람도 모르고 먹는 사람도 무슨 약을 모르는 아주 잘 디자인된 연구가 4개가 있고요. 뭐 이 정도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연구 19개, 딱 23개만 이제 선별을 하는 겁니다. 전체 연구는 150 몇 개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다 바이어스가 너무 많아서 다 했고요. 제외했고요. 4가지 NEJM 한 번쯤 의사가 아닌 분들도 들어보신 논문입니다. NEJM, 뭐 란셋, NEJM, 란셋 이 정도 돼야지 의사들이 자기의 평소의 진료 형태를 바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꾸지도 않습니다. 의사들이 고집이 세가지고요. 이 정도 논문 나오면 한번 나도 해볼까, 이렇게 좀 변경해볼까 이런 논문들이 이제 쭉 나왔고요. 종합 그 조금 2가지만 보여드리면 드라베 증후군에서 61명에게 에피디올릭스 주고 59명에게 이제 가짜 약을 주는 거죠. 발작 완절 조절이 5%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라고 한두 명 정도 되죠. 위약은 당연히 없고요.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가끔 있습니다. 다른 연구들은 50% 이상 이제 그 운동 발작 이렇게 안 움직이는 발작은 평가하기 힘들기 때문에 운동 발작 이렇게 보면 에피디올릭스는 43%에서 이렇게 많이 보통 50% 이상 감소하는 걸 우리가 반응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약도 그냥 27%나 됩니다. 이 정도 되고요. 어쨌든 효과가 있습니다.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런 부작용이 에피디올릭스군에서 더 흔하지만 사실 약물들이 대부분 약물들이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부작용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녹스 가스토 신드롬도 보면 20ml, 10ml 그다음 위약을 줬는데 미디언 감소가 이렇게 되고요. 위약을 줘도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작 완전 조절이 76명 중에 5명, 73명 중에 3명, 위약도 1명은 뭐 그냥 줬는데 발작이 완전 조절했죠. 부작용은 기존에 보고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무작위 연구 결과는 CBD와 위약군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부분이 뭐냐하면 발작을 완전히 조절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 차이가 없다는 거죠. 삶의 질의 향상, 수면 장애 유발하는 부작용, 그다음에 구토 유발하는 부작용 이런 것들은 뭐 CBD와는 상관없는 것 같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대신에 CBD가 뭔가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것은 발작 횟수의 감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만 분명히 나름대로 CBD가 항뇌전증 발작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가끔 어떤 보고 보면 CBD 먹고 죽었다는 환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발작이 막 30분 이상씩 오랫동안 지속돼서 뇌가 더 상했다는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연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부작용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CBD와 관련된 부작용이지 THC 부작용은 또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게 CBD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로 보시면 여러 가지 기름이 있지만 역시 다른 기름하고 CBD 오일이 더 낫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의 효과는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새로운 치료는 지속적으로 평가되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효능과 다른 치료와의 관계도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마 성분의약품이 에피디올릭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새로운 성분이 들어오려고 하면 그 성분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그리고 안정성이 다시 한 번 더 확보돼야지 다른 성분들도 다른 제품들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거 CBD 오일만 이슈가 된 게 아니고 그동안에 이것만큼 언론에서 관심은 안 가져주셨지만 논란이 됐던 치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의 해결의 가장 핵심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되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연착륙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질의는 이제 다 발표 다 끝나고 그다음 패널 토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발표로는 대마 성분 의약품 사용 확대 및 안전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식약처 마약 정책과 우영택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영택입니다. 앞서서 교수님께서 CBD 오일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연역을 조금 보면은 1977년도에 대마관리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대마를 가지고 뭐 복용을 한다든지 사용을 한다든지 일체 금지가 되어 왔거든요. 그로부터 지금 한 42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간에 최근에 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입증이 되고 있어서 일부 의약품에 대하여는 좀 저 희귀 질환자분들을 위해서 좀 풀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논의가 시작이 돼서 작년에 12월에 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법률 개정에 있어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해서 마약류 관련된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도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이래서 그 과정에서 입법 과정에서도 상당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의약품에 한해서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그게 이제 올해 3월 12일 날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1일 날 법이 개정이 됐고 3개월간 유예 기간, 즉 준비 기간을 뒀다가 이번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제도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 말씀드린 대로 이 희귀 난치 질환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의 어떤 치료 기회, 아까 뭐 여러 가지 그 치료 방법이 있고 한데 치료 기회를 좀 더 확대해 드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외국에서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 그러니까 의약품이 아닌 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입증되어서 외국의 허가기관에서 허가한 의약품을 수입해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12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제품이냐, 아까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파악해본 바로는 해외의약품 허가기관에서 허가한 대마 성분 의약품이 총 4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식약처의 문의나 여러 가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그 에피오딜렉스가 가장 문의가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도 예측을 디올렉스는 상당히 뭐 초기에 좀 많이 신청을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인데요. 이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절차가 뭐 까다롭다 그러면 조금 까다로워 보일 수는 있는데 최소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자분께서 식약처에 취급 승인 신청을 하시면 식약처가 승인을 하고요. 다 그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환자분께서 희귀센터에다가 수입을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고 그러면 희귀센터가 수입을 진행하고 환자분께서 수령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을 합니다. 조금 이게 그림상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복잡한 절차는 아닙니다. 환자분께서 의사분의 진단서, 소견서를 받아서 식약처에 신청을 하시면 그게 바로 오랜 시간 거치지 않고 저희가 바로 허용을 승인을 할 거고요. 그 신청서가 나오면 희귀센터에 수입 신청하시면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신청하실 때 뭐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제출 자료, 식약처 이제 크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약처의 취급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하나 있고 희귀센터에다가 수입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 두 개로 나누는데요. 식약처의 취급 승인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취급 승인 신청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그 다음에 진료 기록, 그 다음에 소견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약품들을 사용해 봤는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대체 수단이 없다라고 하는 의사 전문의의 소견서를 같이 첨부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직접 오셔도 되고요, 전자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 뭐 일반 우편물로 보내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다음 희귀센터에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결국은 이제 구입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요. 약품 구입에 동의한다는 것. 그 다음에 희귀센터가 마약류이기 때문에 마약류를 수입했다가 넘겨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양도 양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수입이 바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인데요. 의약품이 아닌 대마 오일도 수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는 현재 상황으로는 의약품으로 허가된 것만 일단 수입하는,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식품이나 나머지 추출물이나 기타 뭐 다른 제품들은 일단 허용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뇌전증 치료제로 허가가 이번에 이제 되는데요. 뭐 암 환자분들한테도 일부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제 그 의약품을 허가할 때는 반드시 효능 효과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해당 질환 전문가께서 전문 의사께서 대체 치료 수단이 없다. 이걸 한번 써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견서를 주시면 저희가 관련 전문가들은 분들하고 학회 자문을 거쳐서 그 부분은 별도로 승인 절차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의 수량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놨는데요. 환자분들께서는 그 의사분께서 처방해 주시는 양대로 신청을 그냥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수입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어떤 자료를 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진단서는 있어야 되고요. 진료 기록,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진료받은 기록, 그 다음에 소견서는 뭐 기존과 동일하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하는 방법이요. 이제 희귀의약품센터에서 수입을 해서 바로 환자분께 공급을 해드리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대마 성분 의약품이라서 직접 수령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귀의약품센터에. 다만 이제 못 오실 경우에는 환자분이 못 오실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분이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많습니다. 이게 그 지방에서 멀리서 그 수령하러 오시기가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희귀센터 대한약사회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확정되지는 않지만 저희 생각은 그 대한민국의 약국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거점 약국을 정해서 희귀센터에서 거점 약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고 거점 약국에서 환자분들한테 상담까지 복약 상담까지 하면서 이렇게 약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희귀센터 위치이고요. 서울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지 않아도 어려우신 분들인데 서울까지 이렇게 오시게 하는 게 상당히 마음이 무거운데 뭐 빠른 시간 내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걸 종합해 보면은 저희 식약처에서는 환자분들의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넓혀준다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의약품을 식약처 취급 승인으로부터 수입까지 그치려면은 상당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얼마만큼 빨리 공급해 드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얼마만큼 편리하게 공급해 드릴 거냐. 두 가지에 지금 중점을 두고요. 저희 생각에는 지금은 생각으로는 미리 좀 이렇게 구입을 해다가 비치하고 있다가 신청하시면 바로 좀 드릴 수 있는 체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편의성 제고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거점 약국들을 좀 활용해서 공급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대마 성분 의약품에 관련해서 발표해 주신 우영택 과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마지막 발표인데요. 희소 긴급도의 필요 의료기기 공급 방안 마련에 대해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김태권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김태권이라고 합니다.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좀 갈라지는 게 좀 있는데요. 양해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뭐 좋은 목소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리는 건 이제 의료기기 쪽 관련된 부분입니다. 의료기기에 있어서 희소 긴급도의 필요 의료기기에 대한 공급 방안에 대한 게 주제이고요. 현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추가적으로 시행되는 게 이제 또 하나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제도 시행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제도가 왜 시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사례하고 개선 방향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제도 중 하나가 의료기기 요건 면제 확인 제도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게 희소 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방안인데요. 그 제도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소아 당뇨 환자입니다. 일형 당뇨 환자가 현재 이제 거의 불치에 가까운 병이라서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그 인슐린을 이제 계속 투입해야 되고 인슐린 투입받기 전에 혈당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연속 혈당 측정이라는 제품이 없었을 때는 수시로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 하는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에서 먼저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이제 의료기기가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정식 의료기기를 허가를 받아서 출시가 안 되다 보니까 그 환자에 계신 어머니께서 직접 의료기기를 갖고 오는 그런 좀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갖고 오는 일 자체가 차후에 확인을 해보니 약간 이제 의료기기법을 위반하는 물론 약간의 이제 개조도 좀 있어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직접 수입을 하시다 보니까 의료기기법 위반하는 사태가 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큰 이슈가 좀 됐고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갖는 일이 돼가지고 이런 걸로 빌미로 해서 이제 요건 면제, 자가성 요건 면제 확인이라는 제도가 지금 이제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는 요즘 또 이제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고오사라고 해서 이제 고오텍스라고 유명한 이제 고무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이제 이런 뭐 고무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기도 이제 같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소아용 일공 혈관인데요. 소아용 일공 혈관을 고오사가 고코리아라는 회사를 우리나라에 설립을 해서 제품을 이제 국내에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수가가 좀 낮고 또 GMP 현시질사를 이제 수입업체 같은 경우 저희 식약처에서 직접 현지질사를 나가서 GMP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현지질사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2년 전에 한국에서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공혈관이 현재 지금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원활하지 않다기보다는 거의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 이 고회사에서 사용되는 인공혈관을 이용해서 수술에 대한 소아용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돼도 공급이 안 됨으로 인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희소 긴급 도입 의료기기가 제도가 좀 더 만들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가사용 요건 면제인데요. 기존과 이제 현재 제도 차이점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구입하고자 하는 환자 또는 환자 그 가족이 식약처에다가 시험용 의료기기 확인서를 신청을 하고 식약처에서 발급을 받은 이후에 의료기기 산업협회에 통관 조보를 한 다음에 접수 필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접수 필증을 받아서 직접 관세청에다가 수입 신고와 수입 신고 필증을 발급받아서 해외로부터 이제 물건을 배대지나 어떤 구매 대행 업체로 받는 절차를 하는데 기간도 오래 걸리고 사업자 등록증도 내야 되고 상당히 좀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식약처에서 제도를 이제 작년도 7월 25일 날 수입 절차 간소화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저희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곳 한국의료기안전정보원인데 환자나 환자 가족이 요건 면제 확인 추천서를 저희 쪽으로 제출을 하면 저희가 그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바로 발급을 해드립니다. 3일 이내에. 그러면 그 발급된 요건 면제 확인서를 관세청에다 제출하셔서 수입 신고를 하시고 수입 신고 필증을 받으시면 바로 수입이 가능한 걸로 수입 절차가 상당히 많이 간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생략이 돼서 저희 정보원에서 그냥 확인하는 걸로 일괄 확인 절차를 거쳐서 수입이 가능하도록 현재 제도가 작년도부터 바뀌어서 현재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희소긴급 도입 의료기기는 이제 올해 이제 6월 10일 법이 개정되고선 시행 예정인데요. 이제 수입 주체가 이제 변경이 됩니다. 희소 의료기기가 직접 본인이 수입하는 게 아니라 공급 기간 아직 이제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희 정보원 또는 관련 기관이 될 것 같은데요.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급 기관에서 대신 이제 그 해외에 있는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관세청에다 수입 신고와 수입 신고 필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아닌 공급기관이 직접 해외에 있는 업체로부터 수입을 해서 마지막으로 환자한테 공급하는 게 현재 지금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제도의 현재 전반적인 개요입니다. 그래서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필요한 해외 의료기기 해외에 있는 겁니다. 의료기가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되어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지금 목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요건면제 확인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건면제라는 것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일반적인 수입 요건 및 절차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인데요. 이제 정식 수입 의료기기 절차는 상당히 좀 뭐 허가도 받아야 되고 GMP도 받아야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다 생략하는 요건면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에 이제 모든 걸 다 해주지는 않고 그 조건이 좀 있습니다. 요건에서 면제 의료기기는 구호용 의료기기이거나 자가사용 의료기기이거나 기타 식약처장이 긴급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 세 가지 범주에 들어가야 되고요.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자가사용 의료기기 쪽입니다. 자가사용 의료기기는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라는 의료기기이거나 또는 국내 허가 또는 인증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 대신 외국에서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응급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국내 허가 또는 인증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라는 조건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요건면제 의료기기를 작년에 이제 발급을 했습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요건면제 확인 신청을 이제 신청서하고 진단서 제출이 있는데요. 고용 의료기기는 이제 의료기기 요건면제 확인 신청서와 사용 계획서. 그다음에 자가사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이제 추천서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진단서입니다. 의사로부터 이 의료기기가 반드시 이 환자 또는 이 치료에 필요하다라는 진단서가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용 동의 확인서, 환자가 이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환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자 동의서, 그다음 필요시 의료기기 사용 계획서. 그래서 저희는 수량이 한 10개나 5개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환자가 좀 오랫동안 쓰고 싶다 이랬을 경우에는 좀 많이 수입 요건 면제 신청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 계획서를 받고 있고요. 또 환자가 너무 어렸을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대신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고 있습니다. 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요건 면제 확인 추천서와 함께 식약처장의 수입 추천서를 같이 받고 있는데요. 이런 그 신청 서류로 같이 신청서하고 이제 진단서 등의 신청서 등을 저희 공급기관이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접수 및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해외에서 허가받은 제품인지 국내에 대체할 의료기기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등을 확인해서 저희가 3일 이내에 추천서를 발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추천서 발급된 걸로 수입 필증을 받아서 바로 수입을 하시는 절차고요. 현재까지 실적은 이제 그 구호용 의료기기는 6건 발견인데 말 그대로 이제 구호용은 구호에 직접 쓰이거나 해외에 이제 원조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많이 발급을 했는데 6건이 발급이 됐었고요. 제일 많이 되는 게 자가사용 의료기기인데 현재 240건 정도 이제 발급이 됐습니다. 제일 많았던 것은 큰 이슈가 되었던 열성혈당 측정기인 혈액검사용 기기입니다. 현재 허가 품목명이 혈액검사용 기기라고 되어 있는데 연속혈당 측정기를 뜻합니다. 이게 200건이고요. 나머지 위 내시경 억제용 밴드, 카테터, 인공각막, 나머지 기타 제품들 해가지고 총 현재까지 239건 정도가 현재 요건면제 확인 추천서를 발급하려 했습니다.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는 이제 6월 12일 날 이제 법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의료기기의 대상은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 또는 국민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거나 안정적 공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요청하는 의료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된 목적은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이제 긴급 또는 안정적으로 이제 의료기기로 공급할 수 있는 필요에 따라서 국가공급 체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법이 좀 개정이 됐고요. 이제 희귀 필수의약품 세대는 의약품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체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소의료기기 쪽에 이제 종류인데요. 희소의료기기는 이제 허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가 총 현재 31개가 있습니다. 공고를 띄웠는데요. 계속 추가될 예정이고요. 뭐 인공심장 판막이나 인조혈관, 혈관형 스텐트, 인공각막 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귀질환자 사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공막막이나 각막, 소환, 혈관 스텐트 등으로 있어서 희소의료기 지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희귀질환자에게 필수로 이제 필요한 제품이지만 국내 미허가인 의료기기를 뜻하고요. 긴급도에는 안정적 공급 필요 의료기기는 국민보건상 식약처장이 관계행정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입니다. 뭐 대표적인 건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시약이라든가 지카 바이러스 이제 진단 시약 등이 이제 긴급하게 사용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긴급도의 의료기기로 지정을 해서 바로 이제
그 공급 기관이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현재 공급 그 업무 위탁 기관은 이제 제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 안전정보원 또는 의료기관 관련 기관 단체로 지금 되고요. 아마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처에서 결정을 하셔서 이제 지정을 하실 거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수행 업무는 희소 긴급도의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수요 조사, 이게 되게 중요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얼마나 이제 국내에 어떤 의료기기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수요 조사, 그다음 그거에 따른 사전 구매 및 보유, 그다음에 공급 신청서 및 접수 및 검토, 이제 환자로부터 받는 거, 그다음에 그 공급 및 사용 확인, 환자에 어떻게 공급을 했는지, 마지막으로 환자한테 이제 수시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 업무를 지금 진행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자가사용과 요건면제하고 비슷한데요. 환자가 공급 기관에 신청을 하면 공급 기관에서는 공급량이나 공급 반도에 대한 공급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식약처장이 이제 통보를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이러이런 것을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수입을 하겠다, 공급을 하겠다, 보관을 하겠다라고 해서 승인 통보해서 받으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공급 기관이 희소 긴급 도입의 의료기기 수급 및 공급을 해서 비용 청구 송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서 이제 그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물건을 보내주고 그 돈을 회수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비용 청구는 이게 무료는 아닙니다. 공급기관은 신청인의 구입 가격 및 배송 비용 등을 포함한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 뭐 확정은 아니지만 비용 청구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 기간이 내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 촉진법 등의 특례법에 따른 법률 이율이 적용이 돼서 이제 회수할 수 있도록 현재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홈페이지 그 정보 제공은 이제 그 관한 이제 공급기관 홈페이지에 이제 어떤 의료기기가 어느 나라에서 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예, 그렇게 했을 경우 이제 희귀난치병 환자분들에서 조금 더 빨리 대처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보시는 것처럼 뭐 제품명, 질환, 보관 방법, 가격, 허가 상황, 연락처 중에서 회수 관련 리콜, 이 의료기기에 어떤 부작용 사례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정보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마 지금 의약품 쪽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의료기기 쪽도 의약품 사례와 이제 그를 많이 이제 보고 참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의료기기만의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의 특수성을 잘 활용해서 또 환자분들이나 환자 단체분들이 이제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태훈 본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이제 질문하고 패널 토론이 있겠는데요. 패널 토론을 진행해 주실 좌장님을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